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12주차 우리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론 문제도 조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실무 능력 시험도 우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A형 문제지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이 총 15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5번까지가 우리 재무회계,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가 우리 원가회계 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1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법 요 두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실무시험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 1번이 자, 일반 존표 입력하는 문제 5개가 있고요. 개당 3점이죠. 그리고 2번 문제가 메인 매출 존표 입력 문제.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도 개당 3점이고 5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은 우리 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고요. 자,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은 이제 결산 자료를 입력하는 거죠. 이 또한 개당 3점이고 5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우리 소득세 문제인데 원천 징수 문제하고 연말정산 문제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어요. 문제 배점이 크죠. 문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가 30점, 그리고 실습 문제가 7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자, 폴더에다가 자,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수험 번호가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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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 이렇게 뭐.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A용으로 선택하시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3875다. 자, 용인전자다. 그죠? 자, 그러면 용인전자가 맞는지, 아, 자, 여기 맞네요. 용인전자라고 나와 있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론 파트부터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1학기 때는 우리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그리고 2학기 때는 부가세법하고 소득세법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죠. 자, 1학기 때의 기획을 또 올려가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문제 중요하죠. 질적 특성 묻는 문제는 자주 빈출이 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 기초 개념 배울 때 요 질적 특성 잘 공부를 하면 되는데 내용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자,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피드백 가치를 우리 확인 가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맞았죠? 자, 요거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신뢰성에는 자,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세 번째.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 요게 틀렸습니다. 예측 가치는 자, 예측할 수 있는 여부를 얘기하는 거죠. 간략히 얘기한다면 자,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은 확인 가치 또는 피드백 가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맛집이 있는데 자,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은 여러 사람들이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집이죠. 그래서 당초 기대를 그 집은 맛있다고 어떤 기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맛있다고 이렇게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저는 그 맛집이 맛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요. 자, 당초 기대치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맛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는 먹어보니까 저하고는 별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맛있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구나. 그런 기대치를 수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그 특성을 우리는 확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번. 중립성은 핵의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함을 말한다. 그렇죠? 자, 중립성은 어떤 한쪽의 편에서 어떤 정보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신뢰성이 무너지겠죠. 좋아요. 그런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지 그 정보를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번의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예측 가치가 아니라 확인 가치라고 이야기 또는 피드백 가치라고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자, 요거 한 김에 우리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 관계가 있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을 올리면 반대로 신뢰성은 어떻게 되죠?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공정 가치로 평가하고 그리고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 그죠? 그리고 요렇게 어떤 평가를 할 때 공정 가치라고 하면 지금 현행 시세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어떤 목적 적합성을 올리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자, 이 공정 가치가 신뢰할 만한가요? 자,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시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목적 적합성은 올라갔지만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역사적 원가, 우리가 취득 원가죠. 자, 이런 취득 원가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자, 목적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취득가액이 현재 시세를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신뢰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맞았죠? 네. 자, 요거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렇게 한번 더 표현을 할게요. 자, 요렇게. 네. 자, 그래서 하나의 자산을 가지고 공정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고 역사적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게 되면 신뢰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 공정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목적 적합성은 높아지지만 신뢰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자, 유가증권의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채무증권은 취득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 유가증권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주식 같은 지분증권, 그리고 채무증권,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죠? 자, 채무증권은 우리 뭐 사채, 뭐 공채, 뭐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죠? 자, 이런 유가증권을 분류를 할 때는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 유가증권을 재분류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은 재분류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 유가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변경돼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 가능합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으로 최초에 분류했는 것은요, 나중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최초 분류할 때,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우리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기 보유 증권은요, 자,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네, 그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유가증권을 분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또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우리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 주식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유가증권을 재분류한다. 자,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그러니까 이 시장성이라는 게 어떤 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한 거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 가능하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번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 말이 맞을까요?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라면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죠? 말장난을 좀 친 거네요. 그죠? 이 2번은 꼭 그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죠? 네.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맞는 표현이 되겠지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단정을 지었잖아요.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소익은, 자, 우리 이제 미실현 보유 손익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미실현 보유 손익은 평가
평가와 관련된 손익입니다. 그죠? 자, 우리 기말 평가한다. 자, 우리 자, 우리 단기매매증권. 자,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 손익. 자, 평가 손익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렇죠.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자, 기말에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신에 평가 손익이라는 게 없고, 자,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요거는 영업의 수익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자,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기말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자, 평가 손익을 자본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본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들이 있지요. 자, 여기서 자본으로 처리하라. 자,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자본금. 두 번째, 자본 잉여금. 세 번째, 자본 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다섯 번째, 이익 잉여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차후에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해당 평가 손익을 처분 손익으로 대체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이 틀렸고 3번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항목으로 처리한다. 요거 3번 맞다. 그죠? 자, 4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요것도 맞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충당 부채. 자, 충당 부채는요, 우리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면서 그리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재무상태표상에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발 부채가 있습니다. 우발 부채는 충당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주석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발은 앞에 우발 자산이든 우발 부채든 주석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어떤 부채나 어떤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신뢰성도 아예 추정도 안 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고 그러면 우발 부채로도 보지 않습니다. 자, 1번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틀렸다. 우발자가 들어가는 것은 부채든 자산이든 인식하지 않는다. 그죠? 자, 2번 우발 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자, 아주 낮지 않는 한 주석에 기재한다. 자, 이 표현 맞는 거예요. 그죠? 자, 우발 부채는 충당 부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식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게 되면
우발 부채로도 보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자, 충당 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이다. 매우 높은 부채 맞아요. 충당 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가 있어야지만 충당 부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4번 자본거래네요. 자, 다음 중 자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우리 자본 계정은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자본금. 자, 액면가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자본금이 됩니다. 그죠? 자, 측정을 할 때 발행가액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액면가 금액 그대로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 우선주 자본금이 있죠. 자, 자본잉여금은요. 자,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자본을 가산하는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본 조정은요. 이 또한 자본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통상 자본을 차감하는 그런 계정들이 있습니다. 자, 통상인 거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주식 발행, 할인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또한 자기 주식도 자기 주식 또한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뭐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죠? 자, 자본 조정은 이러한 계정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 조정은 자본금이나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는 성격이 아니라면 모두 다 자본 조정으로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 자, 이때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 자기 주식이 들어오겠다. 그죠? 자, 대변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자기 주식을 샀으니까 지급한 대가가 나가겠다. 그죠? 요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자기 주식도 만약에 유통되는 주식이라고 하면 시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시세대로 주고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의 차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 자본의 차감적 계정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2번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이번에는 처분 한번 해볼까요? 자, 자기 주식을 처분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 주식을 우리가 10,000원 주고 샀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우리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이 자, 자기 주식을 100% 처분했다고 한번 해봐요.
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밖에. 네. 자, 요거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어, 당사가 발행한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자, 한 주에 1,000원으로 하여 10주를 매입하였다. 자, 요렇게요. 자, 그러면 자기 주식 10,000원은 이게 10주다. 그죠? 자, 100% 처분. 그러니까 10주에 10주 모두 처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은 한 주당 1,000원이고 총 10주이고 10,000원이 장부가액이 되겠네요. 자, 처분가에 자, 우리 자기 주식 한 주당 1,200원에 양도하였다 또는 뭐 처분하였다. 자, 이런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현금을 받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자, 차변에 자, 현금이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오죠? 그렇죠. 10주 곱하기 1,200원이니까 12,000원이 들어올 거고요. 자, 대변에 자기 주식은요. 그렇죠. 10,000원이 빠지겠다. 그죠? 그리고 대차 차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우리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가산되는 거는 자본 잉여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지요.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 3번 처분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분 금액이 더 적으니까 이번에는 800원 주당 800원 현금을 받고 양도하였다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10주를 주당 800원에 팔았으니까 우리 8,000원이 들어오겠다. 그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아까 전에 금액을 잘못 적긴 했네요.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아니라 대차 차익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얼마요? 그렇다. 2,000원. 장부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가정을 요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우선 자기 주식을 5주만 처분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요. 자, 요렇게 된다면 자, 5주 1,200원 그러면 6,000원이 되겠다. 그죠? 이때 자기 주식은 5주만 팔았으니까 5,000원이 되겠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이렇게 발생하겠네요. 1,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주식 5주 여기서는 단순히 10주 중 5주를 처분한 거고, 이번에는 잔여 5주
모두 처분했습니다. 자, 한 주당 이제 5주가 남았고요. 5,000원이 장부 금액으로 남아 있을 거고요. 처분 가액은 한 주당 700원을 현금을 받고 뭐 양도하였대요. 자, 그러면 우리 처분 가액이 어떻게 되죠? 5주에 700원을 곱하게 되면 3,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기 주식은 5,000원이죠.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500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그렇죠. 먼저 기존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1,000원을 상계하고 초과 금액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이렇게 잡아주라, 이 말을 이 3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4번. 자, 이익잉여금 일단 갈로는 배제를 하고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 주식 처분이니까 우선적으로 상기한다. 자, 3번과 4번이 세트 문장이네요. 그죠? 자, 우리 여기 자본 조정 항목 중에서 어떤 뭐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할인 차금 요런 계정들은 우리가 이익잉여금으로 처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하고 상계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익잉여금으로 상각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이런 반대 계정들 있죠.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상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요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네. 자,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만기가 1년인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틀렸습니다.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만기가 1년이 아니라 3개월에 해당되는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만기가 1년짜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단기 투자 자산 뭐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하면 되겠지요. 자, 우리 자산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자, 유동부채는요, 당좌자산과 그리고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당좌자산 안에 이런 단기 투자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거 오타. 네, 유동 왜 이렇게 썼을까요? 네. 자, 재고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은 다 당좌자산입니다. 아셨죠? 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비유동자산, 뭐 기타 등등,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구분이 이거 왜 이러지 오늘?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부채도 마찬가지겠죠.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 여기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1년. 아셨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2번.
지폐와 동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지요? 자, 우표와 수입인지는 이거는 그냥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직원 가불금, 단기 대여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맞다. 그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